세계적인 건설사들이 모인 초고층 프로젝트. 하지만 두 개의 나라만이 선택받았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쪽과 더 빠르게 혁신한 쪽. 그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MIT 건설공학과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원래도 수업 전에 짧은 대화가 오가곤 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가벼운 잡담이 아니라 서로의 논리를 펼치는 진지한 토론장이 되어 있었어요. 한쪽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일본이 지었지.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찾아낸 나라가 결국 이기는 법이. 하자마 건설이 맡아 시공했잖아. 초고층 건설에 대한 경험이 압도적이니까. 일본 학생 타카시였어요. 차분한 어조였지만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강의실의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초고층 건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도 화려했으니까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아시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452m의 쌍둥이 빌딩이에요. 건설학도들에게도 연구 대상의 건물이죠. 잠시 후 조용히 듣고 있던 한국 학생 김민수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타워 1은 하자마 건설이 지었지만 타워 2는 삼성물산이 맡았어. 그리고 누가 먼저 완공했는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 타카시가 고개를 젖히며 피식 웃었어요. 착공을 먼저 한쪽이 당연히 더 빨리 끝났겠지. 김민수는 미간을 좁히며 책상 위로 상체를 기울였어요. 아니, 우리가 35일 늦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보다 10일 먼저 완공했어. 너 진짜 몰랐니?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국 학생 존이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 그러니까 같은 건물을 일본과 한국이 하나씩 맡아서 지었고 한국이 더 빨리 끝냈다는 거야?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 김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건설 공법 자체가 달랐거든. 타카시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었을 수도 있잖아. 날씨라든가 자재 공급 문제라든가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았겠어? 일본은 내진 설계가 가능한 최고의 건설 시공을 가지고 있는 거 몰라? 김민수는 타카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어. 한국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어. 일본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우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택했지. 강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토론 같았지만 점점 진지한 경쟁의 냄새가 풍겼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러던 찰나 강의실 문이 열리며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한순간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군, 오늘 수업 주제를 정할 필요가 없겠네. 타카시와 김민수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건설은 현대 건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경쟁이 매우 흥미로웠죠. 이 논쟁을 토대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교수님은 강단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어요. 그럼 먼저 왜 이 프로젝트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보죠. 말레이시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타워를 세우기로 했을 때 이 사업은 엄청난 국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죠. 그런데 왜 일본과 한국이 각각 한 개의 타워를 맡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이 조용히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국제 입찰 과정이라고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시아의 두 강국, 일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초고층 건설 분야에서 강자로 평가받았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최고 건설사들에게 각각 하나의 타워를 맡겼죠. 타카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착공하게 된 것이군요. 우리 기술력이 인정받았으니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어땠냐는 겁니다. 일본은 35일 먼저 착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이 맡은 타워 2가 먼저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김민수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건설 공법과 자재의 차이 때문이죠. 일본은 전통적인 방식의 철골 구조를 사용했지만 한국은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할 주제죠. 초고층 건설에서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나는 이 흥미진진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하며 조용히 노트를 펼쳤어요.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칠판 앞에서 가볍게 기침을 하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초고층 건설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설 공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재 선택이죠. 이 두 요소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를 꺼내거나 태블릿을 켜며 집중했어요. 일본 학생 타카시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한국 학생 김민수는 차분하게 교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이 선택한 방식부터 보죠. 당시 하자마 건설은 전통적인 철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철 기둥과 볼을 조립하면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기존에 검증된 방식이었고 일본은 이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철골 구조도를 그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철골 공법의 문제점은 높이 올라갈수록 조립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400m가 넘는 초고층 건물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한 철골 조립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일본이 35일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일부 학생들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타카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바로 다음 내용을 이어갔어요. 반면 한국의 삼성물산은 셀프 클라이밍 폼 셀프 마이너스 클라이밍 폼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철골 구조 대신 콘크리트를 층층이 부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공법을 활용하면 크레인이 필요 없이 거푸집 자체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크레인과 인력을 동원해 조립하는 동안 한국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공법 덕분에 삼성물산은 일본보다 10일 먼저 완공할 수 있었던 거죠. 타카시는 황급히 반박했어요. 하지만 철골 구조가 더 튼튼하다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는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서는 콘크리트의 강성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처럼 지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환경에서는 철골보다는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가 더 안정적이었죠. 당시 삼성물산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초고층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산 자재만을 고집했지만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했죠.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조달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자마 건설은 일본에서 직접 철강 자재를 가져왔고 운송과 현장 조립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어요.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결국 일본은 자신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만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공법부터 자재 공급까지 최적화하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거죠. 타카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어요. 요약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35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율적인 공법,
더 스마트한 자재 조달, 그리고 혁신적인 시공 방식을 적용하면서 10일 먼저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가가 핵심이죠. 나는 조용히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MIT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기술을 넘어 더 나은 방식을 찾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 진정한 엔지니어링의 핵심이었어요. 일본은 경험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더 좋은 방식을 찾아냈고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수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초고층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설 공법, 또 하나는 자재 특성과 조달 방식이죠. 이 두 요소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분석해 봅시다. 학생들은 저마다 노트를 꺼내거나 태블릿을 켜며 집중했어요. 일본 학생 타카시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했지만 한국 학생 김민수는 묵묵히 교수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일본이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죠. 교수님이 칠판에 철골 구조의 계략도를 그렸어요. 하자마 건설은 전통적인 철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철강 프레임을 조립하고 볼트와 용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에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철골 공법은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켜 구조적으로 강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조립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으로 부품을 들어 올리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일본이 35일 먼저 착공했음에도 일정이 늦어진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카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김민수가 태블릿을 켜고 말했어요. 삼성물산은 셀프 클라이밍 폼 SCF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 거푸집을 자동으로 상승시키며 작업하는 방식인데 기존 철골 구조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은 거푸집이 자체적으로 상승하면서 크레인 없이도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철구를 조립하는 대신 고강도 콘크리트를 직접 타설하며 건물을 층층이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독일 학생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사용한 철골 방식이 더 견고하지 않나요? 콘크리트는 강성이 높은 만큼 취성 깨지기 쉬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지진보다 강한 바람이 더 큰 변수입니다. 일본의 철골 구조는 지진에 유리하지만 바람과 같은 지속적인 횡하중을 받는 초고층 구조에서는 콘크리트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고려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와 SCF 공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김민수가 덧붙였어요. 또한 한국은 건물의 경량화를 위해 합성 구조를 도입했어요. 주요 기둥과 벽체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지만 불필요한 하중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는 경량 철골과 콘크리트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패널을 활용해 무게를 줄였죠. 이런 최적화 덕분에 더 가볍고 더 튼튼한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산 자재만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주요 철강 부품을 일본에서 가져왔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했죠. 반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자재를 조달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도 현장에서 직접 생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더 빠르게 자재를 조달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차이가 일정 단축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생 존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일정이 늦어진 거군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진화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입니다. 일본은 기존의 방식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믿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나은 공법과 효율적인 시공 방식을 적극 도입했고, 그 결과 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 그리고 건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타카시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일본이 건설 강국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이 더 스마트한 접근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승리했다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조용히 이 논쟁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건설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공법과 글로벌 전략을 결합하여 일본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초고층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으로 다가가더니 맨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적으셨어요. 부르즈 할리파 빌트 바이 샘성. 학생들은 숨을 죽였어요. 순간 이 수업의 결론이 무엇인지 모두가 이해한 듯 했어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한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 초고층 건설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건설업체들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이후에도 초고층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한 건물이죠. 이 건물은 828m로 당시 어떤 국가도 시도해보지 못한 초고층 건설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신흥국이 아니라 세계 건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타카시조차도 조용히 노트를 정리하며 교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건설업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만이 아닙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죠. 일본은 과거의 방식에 의존했고,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학생 한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건설업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빌딩을 짓는 시대를 넘어 스마트 시티, 친환경 건설, 모듈러 공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강의가 마무리될 무렵 학생들은 하나같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니라 건설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혁신입니다.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부르즈 칼리파, 그리고 앞으로의 수많은 프로젝트들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 교훈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술과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은 혁신을 선택했고 세계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일본 학생 타카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지막으로 칠판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김민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오늘 수업 꽤 흥미롭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건설업이란 결국 누가 더 혁신하는가의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우리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세계 건설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네요.
감합니다.